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까지 누가 최종 지도부에 입성할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맡아오셨던 김병민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정치펀치는 처음으로 초청해 드리는데, 네. 지금 뭐 이 전국 유세단이랴, TV 토론하랴, 또 합동연설하랴 바쁘시죠? 네, 조금 전에 저희 최고위원 선거에 첫 번째이자 마지막 토론 네.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토론회를 마치고 막 달려왔고요. 이제 조금 뒤에는 대구로 내려가는 KTX를 타고 오. 대구로 가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바쁘시네요. 바쁘게 네. 보내고 네. 계시네요. 출마 선언을 이제 하시면서 국민 눈높이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신뢰의 당정 소통 한라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도 출연을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한라인을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따왔다라는 점을 네.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신뢰의 당정소통 한라인이라고 했는데 신뢰라는 표현에 좀 포인트를 네. 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한라인이 되려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네. 예. 제가 많은 분들이 저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변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님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렇죠. 3월 9일 정권 교체 완수하는 그날까지 네. 유일한 대변인으로 쭉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그때 거의 모든 지역들을 함께 다니면서 아. 국민들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냈는지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각 지역을 다닐 때마다 했던 얘기들을 다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민심이 요동치거나 네. 국민적 눈높이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네. 대통령님 그때 대구 지역에서 만났던 시민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네.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록을 해두신 건가요? 머릿속에 빼곡히 기억이 되는 게요. 왜냐하면 예. 제가 대변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나가서 이야기하면 저의 말이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말이었기 때문에 네. 대통령님의 얘기 하나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여기서 나오는 모든 공격들을 온몸으로 막아세워서 네. 일기로 기록해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거의 몸에 체화되다시피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 윤석열 AI인데요? 인간 녹음기?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국회 본청 228호실 회의실에만 머무르는 지도부가 되지 않겠다 하시면서 현장 최고위를 상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또 밝히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현장을 네. 방문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뭐 TV조선 뉴스를 보더라도 당 지도부가 나오면 쫙 우르르 그렇죠. 앉아 있어서 네, 한마디씩 하는 바로 순서대로 한마디씩. 그 공간이 바로 국회 본청 228호입니다. 아, 네네. 국민의힘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최고위원회 오전에 열어서 네.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말의 정치를 사실상 이어가곤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민생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 여의도 그렇죠. 정치에 머무를 가능성이 맞습니다. 큽니다. 네.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지내면서 그 당시 작년이었던 거를 기억하는데 네. 강남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나서 아이가 사망을 합니다. 네네. 네, 사회 뉴스에서는 많이 다뤄졌지만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크게 회자되는 일이 아니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홀로 그 당시 학교 앞에 가보니까 정말 사고 현장 아이들이 붙여놨던 메시지들 정말 마음 저리게 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안관 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 만나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연결해서 네. 교장 선생님이랑 정말 조용히 티타임을 가지고 왔는데 네. 왜 그토록 이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절절한 얘기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들어오고 난 다음 이 내용들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고 네. 제가 있는 지역이 광진구 갑지역이라고 네. 하는 네. 곳에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희 동네 구청장한테는 즉각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 동네에도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분명히 존재하니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 바로 추진하자고 추경 예산에 즉각 반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여의도 정치 문제가 아니라 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현장으로 즉각적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건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넘어선 국가 전체에서 집권당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공약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생활 속의 정치이고 민생 정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 때 비대위원 하셨고
또 지금 정진석 비대위 또 비대위원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당이 위기 때마다 나서는 구원투수처럼 역할을 하셨는데 네. 어떤 측면 때문에 본인이 이런 구원투수 역할, 위기에 투입되는 역할을 하시게 됐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비대위원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것은 네. 당이 절체절명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투수로서 비대위가 필요한 네, 것이겠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참신성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치 경험을 갖지 못한 참신성 있는 사람이 오히려 우왕좌왕하는 방식으로 당을 끌고 가게 되면 네. 기존에 있었던 구성원들과의 마찰 때문에 비대위가 성공하지 못했던 예들이 많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비대위의 전례를 찾기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42살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가장 좀 지지층이 떨어진다고 하는 세대이기도 네. 하고 그리고 서울 광진구 갑이라고 하는 이른바 민주당 텃밭 그렇죠. 수도권의 중도층들의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 국민의 눈높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네. 그런 개혁과 그 혁신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도 네. 제가 28살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건 한나라당 시정 이 당의 기초위원으로 시작을 예. 했습니다. 네. 네. 바닥에서부터 성장해 나가는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에서부터 갈등을 조율해야 되는지에 대한 탄탄한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과 혁신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저 김병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같이 제가 아울러 지금 듭니다. 말씀 듣고 있다 보면 네. 뭐 어느 방송의 앵커나 아나운서를 보는 아이고. 네. TV조선 너무 좋으시고. 네, 네. TV조선 방송을 통해 이것이 정치다 네, 보도본부 한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공직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선거 비용 보전 제도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선거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김 후보님의 후원 회장이 네. 중마고이신 네. 족발집 사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좀 네.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네. 후원회장 하면 가장 센 사람, 그렇죠. 저명인사. 명망가. 내가 후원회장 이 정도야라는 걸 보여주는 아니면 재력가. 네, 경쟁처럼 보이는데 저도 인맥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죠. 빼놓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곰곰이 고민하다가 이 친구가 있는 그 전통시장이거든요. 네. 족발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네. 3년 동안. 그리고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동안의 인플레 때문에 이거 잡으려는 고금리 정책으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문득 내가 정치를 하고 네. 내가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이 당의 지도부가 되겠다는 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네. 기왕이면 후원회장은 내 친구 그 전통시장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영업자거든요. 아, 예. 네. 제 학창 시절 친구가 후원회장을 좀 맡아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네. 제 의지가 피력될 것 같아서 부탁을 했고 아, 함께 수락을 그렇군요. 해줬습니다. 네. 아,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요. 네. 돈에 대한 도움보다는 네. 사람들이 그때 올렸던 SNS의 내용들을 보고 네. 정말 요즘 시대에 드물게 화석 같은 정치를 발견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정치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 전당대회 캠페인 중에 제일 참신했던 캠페인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아,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 중곡동에 있는 제2시장이라는 전통 시장 골목 안에 있는 흥분의 왕족발인데 여기에 홍보를 직접 깨알홍보. 찾아서 같이 족발을 먹고 사진 찍고 네. SNS에 올리는 챌린지처럼 오.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돈 몇 푼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진 응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장 야. 좋아하는 음식이 족발이신가요? 족발에 나오는 쫄면을 굉장히 아, 족발 막국수. 네. 네. 어쨌든 그 족발집 이름 조금 있으면 흥분해가 아니라 병민네 족발집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이제 합리적이고 젊은 네. 보수, 그리고 안정감 있는 보수, 이 얘기가 딱 느껴지는데 네. 그게 지금 모토죠? 네, 뭐 합리적인 보수 이런 얘기들을 굳이 꺼내어 쓰지는 않습니다만 누가 보든지 간에 모든 국민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네. 보수 정치 진면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우리 보수 정당이 기존에 쌓아왔던 우리 좋은 자산들을 잘 유지, 보완, 발전시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한 5년 정도의 민주당 정부를 겪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우리가 열심히 만들었던 원전, 산업 생태계를 비롯해서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 네. 모든 근간들을
잘못돼 있는 한두 가지의 작은 부분들을 트집 잡아서 모든 걸 다 와르르 무너뜨리려고 하는 정책들을 썼던 네. 겁니다. 이게 이제 진보적인 정당에서 하지는 말았어야 될 일들인데요. 보수는 이 내용들을 유지, 보완, 발전시키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검찰도 잘못됐으면 조쳐 나가야죠. 그렇죠. 그렇다고 검찰 자체를 없애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수정 보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를 여러 사람들에게 잘 설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스로 본인의 당선 가능성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선 가능성 100%다라고 생각하고 뛰어야만 네. 그래야 또 열심히 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8명의 후보가 남아서 그중에 절반 4명의 후보가 네.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전당대회다. 네. 그러기 위해선 내년 총선 압승을 반드시 이끌어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년 총선 압승하려면 서울 수도권 어려운 지역에서 반드시 의석을 확보해야만 과반 의석이 되거든요. 네. 거기에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어. 넣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일각에서는 또 이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네 분이 이제 네. 각 뭐 당 대표다, 최고위원이다, 청년 최고다 이렇게 나와서 천하용인 이렇게 해서 뛰고 네.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 설전이 굉장히 많아요. 네. 논란도 있고. 그분들이 지도부에 입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또 그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예. 한데 그분들 정말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당대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나오고 있는 여러 지표를 네. 보니까 김기현 후보가 워낙 압도적으로 다고 네. 있어서 천하람 후보는 가능성이 좀 없다는 게 네. 객관적인 평가. 네. 청년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로 네. 장해찬 선수가 워낙이나 압도적으로 가고 네.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제 허우나 김용태 두 후보가 남게 되는데 네. 최고위원으로 출마해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지에 대한 정책과 비전, 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당원들의 마음들이 좀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데 아, 네. 이번 전당대회 레이스를 쭉 거치면서 제가 드는 건 뭔가 그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네. 여기에 대한 비토, 반대 정서의 정치에 기대서 아. 자기 정치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는 것은 아닌가. 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돼 갖고서는 네. 이 체포동의안 네. 결국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갖고 모든 언론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데 네. 여기에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이 불합리적이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힘을 모아야 될 때 우리의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야 국민의힘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아하.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 그 얼마나 많은 당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도 이번 전당대회에는 적어도 1년이 채 안 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제대로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후보들 중심으로 네. 마지막 최종 선택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준석계 후보들 중에 당직을 좀 맡게 되는 분들이 생긴다면 당내 분란이 좀 더 가중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 중에 한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된다 정도의 상황으로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더라도 당원들이 주고 있는 전체적인 총의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네. 그 열망들을 확인하게 되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거에 있었던 이준석 전 대표 지도부에 일어났던 네. 그 숱한 논란들 이런 일들 재발될 가능성, 재현될 가능성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함께 당대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네. 처음에는 윤심 논란으로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막 그 경고 메시지가 나왔고 지금 또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논란 이거 갖고 또 후보 간의 네거티브전이 세게 벌어지고 있는데 뭐 글쎄 경선이라고 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논쟁이 있는데 좀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결선 투표까지 가서 정말 완전히 막 크게 싸움이 붙을 거냐 여러 가지 이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울산 땅 투기 논란이 모든 걸 한 번에 정리하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고 봅니다. 아, 이 얘기가 뭐냐면 네. 과거 4.7 보궐선거 혹시 기억나세요? 서울시장 선거를 뽑는 네. 4.7 보궐선거 때 밖에 있는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세게 붙었습니다. 네. 단일화 과정에서. 네. 토론에 나왔던 게 내곡동 땅이었어요. 아. 그래서 생태땅집을 갔냐, 페라가모 구두를 신었냐, 네. 8,000원짜리 생태땅집에서 봤다 아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맞으면 사퇴할 거냐, 이거 민주당이 나중에 공격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선거에 들어가니까 박영선 후보가 선거 내내 생태땅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곡동 땅 얘기만 했는데 네. 나중에 결국
도쿄의 아파트 도쿄박 프레임에 걸리면서 본인이 대치기를 당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내곡동에서 땅 투기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만 올인해왔던 상대 후보들이 갑자기 머쓱해지게 되고 선거 결과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승 압승을 끌고 왔죠. 네, 네. 울산 땅 투기 논란도 네. 처음에 막 1,800배 얘기하니까 저도 1,800배라면 이거 글쎄요. 얼마나 있는 거야. 만배형이 네. 생각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거가 결국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주장했던 가짜 뉴스인 거로 반명이 명확하게 났는데 네. 울산에 있는 산꼭대기의 맹지를 가지고 네. 도로에 접해져 있는 아파트 부지의 땅이랑 비교해 갖고선 1,800배를 올랐다고 하니까 네.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로 호도했던 상황이 네. 드러났고 예. 얼마 전에 SBS 저녁 뉴스였던가요? 네.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사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이라 얼마 하지도 않는다. 아. 라는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까지 나와서 네. 아마 이런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는 결국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우리 이 후보님은 윤 대통령을 정말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면서 대변인 역할도 하고 정말 윤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많이 도왔는데 가까이에서 본 윤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요리를 진짜 잘하고요. 라면. 요리해 모든 주신 사람들이 똑같이 네. 얘기하더라고요. 아, 라면 요리를 너무 드셔보셨나요? 잘하신다고. 저한테는 라면을 끓여주면 고기를 꽂았어요. 고기 고기를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뭐라 그러죠? 이렇게 주물럭? 네, 주물럭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기를 꺼서 먹었는데 네. 정말 맛이 괜찮았습니다. 오. 근데 첫 번째는 꺼졌는데 예. 이제 술도 한잔하고 고기를 먹다 보니까 네. 고기가 떨어져서 네. 두 번째는 안 꺼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고기를 껐는데 그 맛이 안 나왔던 기억이 되게 그 손맛이 다르군요. 네, 손맛이 확실히 다릅니다. 고기 또 굽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웃으면서 그렇죠. 제가 요리 얘기를 했는데 네. 요리 얘기를 하고 먹는 얘기를 했던 건 네. 사람에게 진심인 사람 윤석열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한 끼도 혼자서 혼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혼밥은 나 혼자 먹는 밥이거나 나랑 친한 사람이랑 대충 먹는 밥을 저는 혼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늘 새로운 사람 혹은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정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정치인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국 각지를 수없이 돌아다니는데요. 선거 때도. 네. 저도 지금 하루에 유세를 뭐 6개, 7개 하면 너무 피곤해서 지쳐서 자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게 선거를 하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혹은 원외위원장 네. 지역에 노력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아.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고요. 어. 그래서 지금 관저에서 이른바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예. 라는 점. 나중에 그렇군요. 한번 또 언제 초대해서 고기를 거질지 글쎄요. 모르지 저도 그 않겠습니까? 고기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좀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하긴 했지만 40% 안팎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일단 거시적인 방향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잘 잡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날 있었던 정치권의 적절한 타협 속에서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일들을 방치했던 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노동, 연금, 교육개혁 이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노동 문제에 있어서 상식에 입각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것.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건폭과의 전쟁과 같은 일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요. 네. 다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잡고 달려가고 있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소하지만 네. 내 삶의 피부로 와닿는 정책 성과들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네. 특히나 20대, 30대, 40대 젊은 층들은 국가적인 아젠다보다도 내 삶에 와닿는 정책들은 뭐가 있지 이렇게 지켜볼 텐데요. 그렇죠. 그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선대본에서는 심쿵 공약이라는 게 있었고 아, 네. 민주당은 소확행이라 해서 소소하지만 그렇죠. 확실한 행복. 네. 그때 뭐 이렇게 탈모 이것도 네, 건보 그렇죠. 처리해준다고 맞아요. 막 난리 그거 났었잖아요. 한때 성공했었죠. 그래서 그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을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전대가 끝나면 꼭 1년의 시간이 국민의힘에 주어집니다. 네, 그렇죠. 거시적인 방향성을 갖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윤석열 정부의 힘은 제대로 싣고요. 네. 그리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집권당이기 때문에 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네. 작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수시로 발굴해서 그렇죠. 각 부처의 정책 역량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일, 네.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정 분리냐, 당정 융합이냐, 막 당정 네. 일치냐 이거 갖고 논란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그 삐기덕거림 이런 네. 걸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막 그 실망을 해서 나오는 얘기 같은데 당정 관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정 원팀. 우리 원팀. 정리- 예. 원팀. 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정치학을 공부했을 때 정당의 역할이 무엇이냐 배우게 되면 네. 정당의 정의는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네. 집권, 이른바 그 정권을 창출해서 그 이상을 펼치는 게 정당의 기본 요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으니까 네. 그 정부를 성공시키면서 국정의 뜻과 비전을 펼치는 게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네. 근데 정권을 만들었는데 그 정권 탄생시킨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의 기대감을 가져줬던 수많은 국민들께 정말 더 큰 기대감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됐던 것이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28시간 만에 철회가 됐습니다. 그 자녀의 네. 학교 폭력 네, 논란으로 이런 맞습니다.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건 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인사 참사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빠르게 수습했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네. 왜 오리가 이렇게 물에 떠 있을 때도 막 다리가 움직이고 있는 네. 것처럼 그 여론을 빠르게 캐치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이걸 정리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로 빠르게 수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제도 시스템상의 문제들이 역없이 또 드러났던 측면들이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자기 검증서에서 자녀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느냐에 대해서 거짓으로 진술했는데 이걸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방식의 인사 검증에서 거짓말로 속이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문제라든지 네. 시스템상 보완해야 될 일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아, 네. 덧붙여서 특히 이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는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밖에 없는 예. 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니만큼 이번 기회를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학교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힘껏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렇죠. 근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또 나온 부분이 검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 검사에 대해서는 봐준 거냐 이런 네. 얘기부터 시작해서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뭔가 검사식 운영 방식이다. 막 이런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좀 나와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는 이른바 경찰 출신들의 문제들이 역없이 또 드러나지도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꼭 검사기 때문에 경찰이기 때문에 특정 직군들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주변에 검사들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네. 또 전체적으로 용산에 있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네. 등을 살펴보게 되면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숫자상으로 많냐 그러면 꼭 그렇지도 않는다는 네. 점 알 수 있을 겁니다. 상징적인 인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단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들을 좀 네. 유념 있게 살피고 인사의 다양성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꽤나 열심히 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님의 인사 스타일은 전문가, 검증되고 경험 있는 사람들을 주로 등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무런 정치나 정책적 경험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상만 갖고 뭔가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알고 검증된 인사들을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 또한 국민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정,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일들도 남은 기간 동안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이 되시면 총선까지 365 플랜을 가동하겠다 네. 했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전적으로 제가 있는 지역구가 서울 광진구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선거 승리로 이끌까를 매일같이 고민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희도 민주당의 텃밭 험지 중에 험지인데 네. 무려 12년 만에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을 바꿨습니다. 아, 그 12년 만에 시의원도 만들어냈고요. 아, 네. 그 위에도 혁혁한 성과를 내서 네. 이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죠. 밑바닥이 깔렸군요. 네, 드디어. 대통령도 바뀌었고 네. 시장도 바뀌고 구청장도 됐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건
자, 바꿨으니까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건데 라고 생각했을 때 네. 남은 1년의 기간 동안 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민주당이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지만 그 지역에 제대로 된 변화 발전을 못 해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네. 중앙당 차원에서 1년 365일 동안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열세 지역에 이렇게 조금만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면 그 지역 민심들이 막 살아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 분석해서 예. 중앙당 차원 그리고 시 차원, 정부 차원에서 집중 지원하면서 그 지역의 당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는 걸 네. 1년 365일 내내 하겠다. 아, 그렇군요. 토론회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인지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진구 갑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오래된 그 주택단지 속에서의 문제들이 네. 상당합니다. 네. 그럼 광진구 내에 있는 광진구청장의 역할은 이런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안권은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거든요. 네. 서울시가 하나로 다 풀어낼 수 있냐고 하면 국토에 관한 문제 속에서 또 중앙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남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또 한전부지라고 하는 부지가 있어서 이 부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을 같이 풀어야 되는데 아, 네. 그럼 국토부, 서울시, 광진구가 다 묶여서 어울려야 되는데 이거 구청장 혼자 못하거든요. 아, 그렇죠. 시장 혼자도 못합니다. 네. 여기에 풀어줄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전체적인 그립을 잡고 네. 이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국민의 힘이 집권하니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신호를 단계별로 줘야 됩니다. 아. 그럼 그걸 만날 때 아무것도 아닌 직위가 없는 원외위원장 혼자 뛰어다닌다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 지도부에 제가 진입하게 되면 모든 열세 지역에 있는 지역이 제 지역구라는 생각으로 아. 이런 일들을 직접적으로 장관이 필요하면 장관, 시장이 네. 필요하면 시장, 네. 그 동네 구청장과 함께 연결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국회의 마지막 마중물에 힘을 보태주시면 이러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전을 단계적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아, 말씀 들으면 뭐 귀에 쏙쏙 들어오고 뭔가 설득이 확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네. 지금 뭐 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 동의안 문제인데 네.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방탄을 가동한 건데요. 아, 자기들이 공약으로 체포 동의안 안 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 비리 나오니까 방탄을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않았나요?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불체포 특권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없다. 했던 네. 게 언제냐? 지난해 보궐선거에 나갔을 때 얘기죠. 아. 근데 지난해 보궐선거 나와서는 왜 그런 얘기 했냐? 아니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에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천에 출마하려면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 자리를 비워줬던 송영길 의원은 자리를 비워주고 본인은 서울시로 나가고 아무런 관계 없는. 그렇죠. 네. 민주당 전체가 지방선거, 보궐선거에 대한 갈 길을 잃어버리면서 참패를 맞아요. 가져갔던 장본인이 이재명 당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좀 덕을 본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그때 경기지사 했으면 하다못해 그럼 분당에 나가든가. 그럼요. 근데 인천으로까지 도주했다 이제 도주 그래서. 도주. 인천 사람은 서울로. 그러니까. 그래서 송영길 후보가 이건 25개 자치구 전패가 아니라 네. 전 서울시 전동을 졌어요. 아하. 전 한 개 동도 빼놓지 않고. 하하. 이게 정말 그러니 이재명 후보가 당시 받고 있었던 내가 방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네.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던 건 온갖 부패 범죄 혐의로부터 본인을 지키려고 했던 방탄 때문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권성동 의원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회자되는 게 권성동 의원입니다. 아,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강원랜드로 인해서 네. 본인도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때 체포동이 날라왔죠. 예, 나는 결백한데 네. 체포동의안이 날라옵니다. 그럼 방탄을 활용하냐 마냐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네. 나는 결백하니 방탄됐고 어. 바로 법원에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 네.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 기각되고 그리고 나서 법원 판단 대법원에서 무죄. 무죄. 이게 깔끔한 거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게 21대 국회에 들어갔고 노웅래 의원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포동의안, 부체포특권 활용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만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정정당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네. 검찰이 정치 보복으로 대선 패배자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하는 거면 법원이 100% 기각합니다. 그 소설이라면 법원도 소설을 모르겠어요. 소설 그럼요. 읽으면 소설인 줄 알지. 예, 삼류 시나리오로 흥행되는 그런데 그 영장 심사 받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네. 이렇게 민주당을 네. 법치 퇴행하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만들면서도 네. 저런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결국 사필 규정이라고 국민들께서 이를 지켜보고 무엇이 법치고 정의인지 판단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번에 보면 그 의원들이 일부가
이번에는 부결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다음번에 또 날라오면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한데 사실은 지금 혐의가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또 여러 수사가 남아 있어요. 또 날라올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다음에 체포동의안 날라오면 민주당 의원들 또 방탄해 줄까요? 아니면 그때는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할까요?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30%가 넘는 여론이 이재명 대표를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30%를 걷어내고 나면 자신들에게 남는 여론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탄탄하게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들을 외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한 장관이 나와서 어떤 죄목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한지를 설명할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하면서 나머지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수많은 혐의들이 나오게 되면 네. 국민적 민심이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방향성에 따라 민주당이 이대로 갔다가는 당 네. 전체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라는 분위기가 나올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뭐 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당의 당리 당략을 떠나서 수천억대 배임 그리고 뇌물 네. 그리고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방탄하게 됐던 민주당 의원들 숫자 하나하나마저도 네.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점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주당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만약에 지도부 입성하게 되신다면 야당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이끌어갈 계획이십니까? 일에 대해서 국민들께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야당과 소통하게 된다면 네. 그런 건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네. 봐요. 민주당도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마냥 뒷걸음질 치기는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상황으로 정책적 역량을 먼저 주도해 나가게 된다면 네. 민주당은 아마 이렇게 뒤에서 쭉 딸려올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아, 그렇게 힘 있는 일하는 집권당의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대신 자꾸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범죄 혐의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뭐 영수회담을 요구하거나 이런 걸 국민들께서 별로 원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또 잘못하면 그 영수회담 해달라고 하고 나면 또 딜했다고 또 뭐라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소리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누구죠? 대변인했던 김의겸 대변인이 네. 청담동 술자리 새빨간 거짓말했던 거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사퇴나 사과조차 안 하고 대변인 자리 아무것도 안 하죠. 지키고 있잖아요. 아, 그리고 후원금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 그 되지도 않는 가짜 뉴스 그리고 정치 선동 네. 그리고 대선 불복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일에는 단호하게 맞서 싸우지만 네. 하지만 집권당으로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일하기 위한 그런 모습에서는 과감하게 민주당이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태를 보고 그래 이재명 대표 안 물러나고 계속 방탄하면 올해 우린 총선에서 땡큐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민주당이 분열될 수도 있다 이런 네. 기대감도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민주당 그러니까 선거는 결국 네.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한 생존의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올 네.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아직 총선이 1년이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적당히 눈치 보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올수록 그 민심의 파도는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고 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벌써부터 저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이낙연, 그렇죠. 김부겸, 뭐 등등 정세균 얘기 이런 분들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는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 입장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종로 선거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네. 당내 화합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이렇게 민주당이 최강 전투력을 발휘했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거를 끌어야 되느냐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재명만 바라보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최하 전투력 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황에서의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생각보다는 네. 오히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열 정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황까지 고민하고 고려하면서 저희의 전략을 짜야 된다 생각하고요. 영화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에서 감독이 만년 꼴찌팀을 이끌게 됐는데 네. 거기서 지명도에 따라서 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출루율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대한 팀을 이끌었더니 그 성과가 완벽하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거든요. 네.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떻게든 총선 승리의 가능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지도부의 리더십을 만드는 일,
머니볼 아. 영화가 우리 국민의힘에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아. 일들을 같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최강이라는 가정하에서 우리도 최강의 네, 후보들을 내세우고 전략을 짜야 된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병민 후보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또 국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한 달 정도 열심히 뛰다 보니까 우리 TV조선 애청자 여러분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방송에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잘 치르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제가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면 우리 윤석열 정부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우리 TV조선 방송 또 이 배성기의 정치펀치 찾아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병민 후보와 만나 뵀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깔끔하고 정말 깨끗한 그리고 이 합리적인 보수를 보는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김병민 후보가 또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또 윤 대통령의 국정 성공도 하면서 또 여당의 보수의 또 달라진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치펀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